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휴병원 박만규 병원장입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렇게 많이 추워질수록 특히나 척추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게 되면은 허리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그만큼 허리가 다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조금 더 추워지면은 이게 빙판길에 미끄러지셔서 골절이나 염자나 이런 걸로 많이 내원하시는데 이런 넘어지시는 것들도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이렇게 추려서 봤고요. 그에 대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 받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허리가 아픈데 디스크인가요? 협착증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은 대부분 아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대부분의 요통, 허리 통증은 근육 통증이 대부분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허리 뒤쪽, 등 뒤쪽에 목부터 해서 엉덩이까지 아주 여러 개의 근육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삐는, 잘 다치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허리 통증을 수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후관절성 요통인데 조금 이제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 척추의 뒤쪽은 이렇게 관절 각 마디마디마다 관절이 있습니다. 여기 관절면인데요. 무릎 관절이나 어깨 관절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게 되면 이 관절이 닳게 됩니다. 닳게 되면은 이게 관절면이 젊을 때고 퇴행이 적을 때는 괜찮지만 이 다른 면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제일 특징적인 것이 이 후관절이라는 것이 척추의 뒤쪽 편에 위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관절이라 해서 후관절이고 그거에 유발되는 통증이기 때문에 후관절성 요통이라 그러는데 전형적인 특징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뒤로 제끼면은 허리 통증이 이렇게 수반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스크성 요통, 우리가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디스크 내장증 이런 것들에서 허리 통증이 수반이 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요 약간 흰색이 디스크 연골입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쉽게 이제 타이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타이어가 아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잘못된 자세라든지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울퉁불퉁하게 이제 퇴행성이 오는데요. 이렇게 퇴행성이 오고 이 주변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 이거에서 디스크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제 허리가 아픈데 디스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 디스크에 의한 요통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은 근육통이나 관절에 의한 통증입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근육통은 저희가 뭐 물건 들다가 허리 삐끗, 넘어질 뻔하다가 허리 삐끗 하면서 이렇게 허리 전체가 둔하게 뭉치고 특징적인 것이 이렇게 딱 뭉쳐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누르면 통증이 수반되는 곳이 있고 대부분 마사지나 스트레칭, 경과를 보면 호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뒤쪽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젖힐 때 국소 부위에 허리 통증이 수반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후관절 주변에 주사를 주게 되면은 통증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됩니다. 디스크성 요통은 우리가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디스크 내장증 이런 것들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데 허리 통증뿐 아니고 하지로 방사통이 동반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디스크에 의한 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굽힐 때 후관절성 요통하고 다르게 굽힐 때
통증이 되고, 심한 경우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이런 것들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치료 같은 경우는 근육속 요통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휴식하시고 약을 드시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압통이 있는 부위에 근육 주사를 맞기 때문에 또 빨리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술적 치료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후관절성 요통 같은 경우도 약을 드시고 뭐 물리치료 같은 것들을 하시다가 통증이 심하면은 그 관절 주변에 주는 주사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관절 안에 넣는 주사가 있고, 이 관절을 지배하는 신경에 주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게 되면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되고, 그래도 호전이 없을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관절에 영향을 주는 그 신경을 소작하는 신경 소작술이 있습니다. 시술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하거나 계속 이런 것들을 보존적 치료를 해도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다삼업 박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뭐 아주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 통증은 우리가 디스크 관련된 앞에 시간에 제가 보존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보존 치료를 하거나 필요하면은 주사 치료, 요즘은 또 이제 시술, 신경송용술이라든지 디스크 내 열치료술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되기도 하고, 이것들이 하지 방사통을 심하게 수반하거나 힘을 빠지게 하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수술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제가 또 많이 듣는 것이, 환자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잘 모르시고 혼용해서 쓰실 때가 많으신데요.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가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스크 탈출증은,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요 뼈가 5번 뼈고 4번 뼈입니다. 요는 3번 뼈겠죠. 3번, 4번 안에 있는 요 사이에 약간 흰색 빛을 띠는 것이, 이게 수액,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퇴행성이 오기 전에는 대부분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약간 흰색을 MRI에서 띠게 되는데, 밑에 4번, 5번 보시면은 여기는 새까맣죠. 이게 디스크 연골이 달아 있는 겁니다. 타이어로 치면은 타이어가 이제 달아 있는 타이어인데, 이 달아 있는 타이어는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뭐 삐끗하다가 무거운 물건 들다가, 여기 보면은 디스크가 터져서 타이어가 터진 겁니다. 안에 있는 수액이 튀어나와 가지고 뒤쪽에 하얀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이렇듯이 디스크 탈출증은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타이어가 갑자기 이제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터지게 되면은 신경을 눌려서 다리 방사통을 동반을 하게 되고, 이 통증이 정말 심한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정말 심할 정도로 아플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타이어가 갑자기 터지는 데 비유하고, 갑자기 증상이 생기거나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심하거나 뭐 걸으면 당연히 통증이 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고, 협착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누적이 돼야 됩니다. 퇴행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혼합해서 작용을 하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앞쪽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 요 두 개가 후관절입니다. 하고 안쪽에 있는 요 새까만 것이 인대입니다. 황색 인대라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인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이제 반복적으로 뭐 관절을 쓰거나 손을 쓰면 굳은살이 배기듯이 관절도 커지고 인대도 두꺼워지고 앞쪽에 있는 디스크도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이 신경이 좁아진 겁니다. 신경이 좁아져서 우리가 뭐 누구 이렇게 이제 목을 졸리면은 숨쉬기가 힘들듯이 신경도 졸리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 갑자기 증상이 생기기보다는 서서히 진행됩니다. 서서히 진행되고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들이 영향을 받아서 오래 걷기가 힘들거나, 비교적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고요. 걸을 때 하지 쪽으로
다리 쪽 통증이 생기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외래에서 환자분한테 비유하면 동맥경화처럼 서서히 생기다가 갑자기 딱 증상이 심해지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하고 협착증은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증상과 병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연령은 사실 두 디스크나 협착증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디스크는 젊은 환자들, 10대들도 간혹 있습니다. 20, 30대 활동량이 많은 이런 분들이 디스크가 갑자기 터지시고 타이어 터지는 것처럼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재채기를 심하게 했다거나 이럴 때 갑자기 발생하고 보통은 터지면서 한쪽으로 터지기 때문에 한쪽 다리로 통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쪽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쪽 방사통이 대부분이고 허리를 숙일 때 유발되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말 디스크가 심한 경우는 앞서 이제 제가 그 강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심한 경우는 대소변 장애, 다리 마비, 감각 이상까지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협착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령, 퇴행성이 좀 더 진행해서 비교적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천천히 진행을 하다가 이게 협착증 초기나 중기 정도는 주사 치료나 약의 효과가 있다가 점점 더 주사 효과가 떨어집니다. 주사가 처음에는 한 몇 달 가다가 한 달, 그 다음에 2주, 채 1주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쪽인 경우도 많지만 양쪽인 경우가 더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신경이 이제 서서히 중간으로 좁아지기 때문에 양쪽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징적인 게 이제 허리를 굽히면은 증상이 조금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시골이나 이런 어르신들을 보면은 할머니들이나 보면은 허리를 굽혀 다니시고 유모차를 끌고 허리를 굽혀서 다니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협착증의 증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비교적 증상이 좀 수월한데 걸으면은 다리가 저려서 오래 못 걸으시거든요. 그래서 외래에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다리가 저려가지고 버스 한 정거장 가기가 힘들다. 10분째 가기 힘드시다. 정말 심한 경우는 1분째 걷기 힘드시다고도 외래에 내원을 하십니다. 하나하나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제 케이스와 어떻게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수술한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세 남자 환자인데 2개월 전에 갑자기 좌측 허리, 엉덩이, 다리 통증이 생겼고 가만히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어도 다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시고 걸으면 당연히 더 아프시고 그 다음에 다리 감각도 떨어지고 이게 이제 발목하고 발가락으로 힘까지 빠지셔서 내원을 하셨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이게 MRI 단면이거든요. 오른쪽, 이쪽이 왼쪽인데 왼쪽으로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아래쪽으로 신경근까지 눌려서 통증이 아주 심했던 케이스고 요즘은 이런 것들도 이제 내시경으로 구멍만 뚫어서 비교적 간단하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해서 요 튀어나온 디스크가 잘 제거되고 신경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뒤쪽의 관절이라든지 인대, 근육을 대부분 보존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한 2시간 뒤에 바로 이제 통증이 많이 좋아지면서 거동하실 수 있고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 퇴원하시고 일상생활과 업무에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협착증 환자고요. 84세 여자 환자고 지병이 많은 이전에 뇌경색 때문에 뇌경색 약도 드시고 심부전도 있으시고 투소까지는 안 하셨지만 고혈압 당뇨는 가지고 계신 분인데 3년 전부터 이제 걸을 때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생겨서 오래 걷기가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허리 펴면 더 심해지고 하셔서 유모차 끌으시고 가다가 반복적으로 쉬시고 다리 저리면 가다 앉아서 쉬셔야 되고 증상이 너무 심하셔서 이제 타병원에서 주사는 당연히 많이 맞으시다가 신경성형술을 받았는데 이게 시술 같은 경우는
협착증이 아주 심한 경우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시행술을 받았으나 잠깐 괜찮으시다가 통증이 많이 지속되셔서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요거는 우리가 정상 사진이거든요. 보면 4번, 5번에 신경 통로가 이렇게 잘 내려가고, 단면도 신경이 이제 동그랗게 안에 이제 점점 찍힌 거 보면은 우리 신경 다발 안에 신경이 이렇게 이제 국수 다발처럼 내려가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다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 사진을 찍어 보니 4번, 5번에 신경 통로는 완전 꽉 막혀 있고, 단면에서 신경이 아주 좁아져서 우리가 안에 있는 신경 이제 신경근들, 아까 전에 이제 MRI에서 보였던 이런 이제 점들이 찍힌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아주 좁아져서 관절도 커져 있고 인대도 두꺼워져 있고 앞쪽에 디스크들도 약간 튀어나와서 신경이 아주 좁아져 있는 전형적인 요추 협착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뭐 지금 보면 연세도 80 중반이시고 지병도 많으셨지만 요즘은 컨디션이 아주 좋지 않은 걸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이제 양방향 축추 내시경하고 신경이 잘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단면에서도 수술 전에 안쪽에 많이 좁아졌던 신경들이 펴지면서 이제 안쪽에 있는 이런 점들, 신경 다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술하고 당일 걷고 빠르면 3, 4일이면 퇴원하시고, 아주 이제 예전 젊으실 때처럼 거동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큰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크 진단 받았는데 바로 수술을 해야 할까요?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한데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분은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근을 누르고 있거든요. 사진은 아주 심한 사진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느냐?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수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탈소가 되면서 사이즈가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심하지 않는 이상에서 일반적으로 4주에서 6주 정도 보존치료를 하면은 약물치료라든지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술까지 할 수 있고요. 해서 증상이 좋아지면은 좀 경과를 보면 되고, 따로 증상이 좋아지는데 MRI 다시 찍어보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힘들다면 그때는 수술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보존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정말 심한 통증, 진짜 정말 심한 분들은 너무 하루도 살기 힘드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밤에 잠을 못 자신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하셔야겠지요. 비교적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마비가 있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수술을 시행을 하셔야지 후유증을 덜 남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질문들이, 이게 저희가 바로 대부분 환자들은 바로 MRI 찍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는 MRI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증상이 심하고 주사 치료나 보존 치료에 효과 없으신 분들께 MRI 찍어보자 하시면은 MRI 비용도 비싼데 꼭 찍어야 하냐, 엑스레이로는 진단할 수 없느냐, 아니면 CT 찍어서 진단할 수 없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엑스레이나 CT나 MRI나 각각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약간 동적인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뼈가 어긋나 있거나 불안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T 같은 경우는 요 CT가 여기가 이제 요 뼈로, 인대가 뼈로 다 바뀐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황색인대,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황색인대가 뼈로 바뀌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게 황색인대 골화, 뼈로 바뀐다 해서 골화증인데,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꼭 CT를 찍어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목에 요 앞쪽에도 하얗게 있는 게 이제 원래는 이게 없어야 되는 부위인데 인대가 있어야 되는 부위인데, 인대가 또
이 앞쪽에 요 있는 인대가 이제 후종인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뼈로 바뀌는 병이 있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인데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 꼭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척추병을 보는데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MRI입니다. MRI 같은 경우는 협착증이 얼마나 심한지, 어떤 말이 있는지, 디스크가 어느 정도로 심하게 튀어나왔는지, 특히나 연부 조직, 신경 안에 종양이라든지 감염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경우는 꼭 MRI를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종양 같은 경우는 사실 엑스레이는 뭐 보이지 않고요. CT 같은 경우도 정말 큰 경우는 보이지만 사이즈가 작거나 이런 위치가 애매한 경우는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MRI를 찍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은 우리가 척추에 뭐 다른 검사들도 많겠지만 보통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이 엑스레이, CT와 MRI가 있는데 엑스레이는 이렇게 운동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척추 진료 가셔서 엑스레이 찍으면은 허리를 굽혔다 폈다 여러 장을 찍어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뼈의 정렬이 바른지 불안정하지 않은지 어긋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나 신경은 볼 수가 없고요. 뭐 종양 같은 건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는 뼈가 변형이 옆으로 봤을 때 측만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측만증이 있는지, 옆에서 봤을 때 허리가 어느 정도 굽어져 있는지, 심한 골절이 있는지, 그다음에 불안정한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고, 일반적인 이제 요통의 초기 평가라든지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팔로우하는 경우 척추 불안정하거나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시간이 짧고 방사선 노출은 있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CT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골절, 그다음에 뼈에 관련된 골화증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황색인대 골화증, 후족인대 골화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단점은 방사선 노출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라든지 신경, 종양 이런 것들은 MRI보다 볼 수 있는 게 적고요. 하지만 외상의 골절을 보는 것은 CT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골화증, 그다음에 골성 뭐 이런 것들 간혹 가다가 이제 심박동기를 하거나 예전에 어떤 몸 안에 그 금속성 물질이 있으신 경우는 MRI가 불가한 분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이제 CT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외상이 있거나 골절이 의심되거나 골화증 같은 경우는 CT를 찍어봐야 하지만 방사성 노출이 많다는 단점이 있고 정확하게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MRI가 우리가 척추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가장 많습니다. 뭐 디스크, 협착증, 신경, 종양, 염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가장 신경이나 연부 조직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촬영 시간이 길고 비용적인 이제 문제가 환자분들이 이제 제일 저항감을 느끼는 게 MRI 비용이 적지 않다 보니까 그게 가장 저항감이 있으시고 금속물이나 심박동기가 있으면 촬영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통이 심하시거나 그다음에 수술 전 계획을 할 때는 꼭 시행을 하셔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수술의 계획과 정확한 진단과 수술의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다음 이제 질문이 나사문 유압수를 우리가 뭐 진단을 받고 수술을 계획했는데 나사문 유압수를 꼭 해야 하나요? 고정수를 해야 하나요? 그다음에 이 나사문 유압수를 요즘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로 하는데 했을 때의 장점이 뭔가요?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나사문 유압수를 꼭 해야 하나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제가 그 치아에 좀 많이 비유를 하는데 치아 같은 경우도 충치만 좀 치료할 수 있으면 충치 치료하고 본인이 빨리 가져가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 하지만 치아가 흔들거리고 잇몸이 너무 안 좋고 이럴 경우는 충치만 떼어놔도
계속 문제가 생길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고려하는데요. 척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 불안정하고 이빨이 흔들흔들거리고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쪽은 유압수를 해서 고정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예후에 좋습니다. 그래서 유압수를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경우는 여기 이제 4번, 5번 보면은 뼈가 위에는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 뼈가 4번이 앞으로 가 있고 5번은 뒤로 이렇게 빠져 있죠. 이렇게 뼈가 빠져 있는 전방전이증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 그다음 뼈가 덜렁덜렁 노는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는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감압술만 하면은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고 제가 뭐 다음에 기억에다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신경 나가는 구멍을 우리가 추간공이라 그러는데 그 구멍으로 신경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협착이 생기는 것을 추간공 협착증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추간공 협착증이 이 뒤에 후관절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추간공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는 이 후관절을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관절을 우리가 다 날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유압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내시경으로 추간공만 감압하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래 추간공 협착증만 있는 경우는 유압수를 요즘 또 많이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간공 협착증과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추간공 협착증이 앞에 말한 전이증이나 불안정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이때는 나사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한 추간공 협착증, 여기 보면 여기는 하얀 공간이 많고 요 연한 회색이 신경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런 공간이 있으면은 이런 경우는 괜찮지만 여기 보면 새까맣게 앞에 디스크하고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안 보입니다. 이런 경우하고 뼈가 어긋나 있는 경우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이때는 나사못 유압수를 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 같은 경우는 허리에 이 디스크로 수술을 두 차례 이미 시행하신 분인데 또 재발이 됐습니다. 이 말은 이 마디가 뭔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하고 우리가 수술을 계속하면 할수록 관절이 조금씩 이제 손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불안정하단 말은 우리가 또 디스크만 제거했을 때 또 디스크가 또 재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재발 디스크 하는 경우는 또 대부분 나사못을 박았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재발 디스크도 내시경으로 디스크만 끄집어내기도 하는데 수차례 재발되거나 심한 허리 통증을 동반하거나 이런 경우는 나사못 유압수를 하는 것이 재발의 위험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사못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를 정리하면은 뼈가 어긋나 있는 전이증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허리가 불안정하거나 척추 분리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척 어긋나 있는 경우, 거기에 신경이 끼어 있는 경우, 그때는 나사못을 박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앞서 말했던 디스크가 이제 퇴행이 돼서 디스크에 의한 요통, 그다음에 방사통이 동반돼서 이런 심한 경우도 나사못을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한 협착이라 하면 안쪽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추간공 협착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수술이 필요한 협착, 이런 것들도 나사못을 박는 경우가 있고, 변형은 측만증이나 후만증, 많이 휘었거나 이런 경우는 여러 마디 나사못을 박아서 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사못 고정술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5세 남자 환자신데 이전에 심근경색으로 스텐트도 하셨고 고혈압 당뇨 있으신데 1년 전부터 허리 통증과 걸을 때 이제 다리 저림으로 내원하셨고요. 전형적인 증상이 쉬고 있으면 괜찮은데 걸으면 저리가 통증이 있고 5분 이상 걷기가 힘들고 숙이면 조금 편해서 허리를 계속 숙이고 다니셨던 분이고요. 초반에 통증 주사가 효과가 있어서 좀 맞으셨는데 이 간격이 점점 주는 겁니다. 한 달, 뭐 2주, 1주 이제 맞아도 전혀 효과 없고, 그래서 이제 내원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뼈가 4번, 5번 뼈인데
위에 3번, 4번 뼈는 정렬이 맞지만 4번 뼈는 5번 뼈보다 앞쪽으로 조금 어긋나 있는 전이증이 있습니다. 전이증이 있고 MRI에서 이 신경 통로가 여기서 꽉 막혀 있습니다. 보시면 앞쪽에는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와 있고 뒤쪽에 인대들이 두꺼워져서 꽉 이제 아주 심하게 좁아져 있고 단면을 보시면은 아까 앞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신경 이제 동그란 주머니 안에 우리가 이제 신경근들 점점 찍혀 있는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관절도 두꺼워져 있고 인대도 두꺼워져서 신경이 거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단면에서 거의 안 보이고 있어서 이런 환자분의 정확한 진단명은 요추 4번, 5번에 전방 전이증과 심한 협착증이 동반되어서 다리 쪽에 방사통과 걸으면 증상이 되는 파행증을 동반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뭐 고령에 스텐트 하시고 뭐 항혈전제하고 약을 드셨지만 한마디 내시경 유압술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유압술로 이렇게 수술을 시행하셨고 수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는 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먼저 협착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비정상적인 구조물을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고요. 이 뼈를 붙이기 위해서는 안에 달아있는 디스크를 대부분 다 제거를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이 안에 여기 하얗게 보이는 금속 물질이 뼈를 넣고 인조 뼈를 넣습니다. 인조 디스크를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붙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니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둡니다. 고정을 해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뼈가 붙게 됩니다. 뼈가 붙게 되면은 뭐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이 뼈가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호전이 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시경 이 과정을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하셨고 수술 후에 이래 좁아져 있던 신경이 이제 잘 개통되고 좁아져 있던 신경도 많이 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시면은 먼저 이제 앞서 협착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압, 신경 감압이 돼야 되거든요. 이 왼쪽이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 건데 현미경 수술 당연히 좋은 수술법입니다. 많이 시행되고 하지만 감압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내시경으로 보는 것들이 조금 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미경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고 깨끗한 시야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감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뼈를 유압하는 건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안에 있는 디스크를 다 빼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뼈를 채워놓고 인공 디스크를 넣고 뼈를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디스크를 얼마나 깨끗하게 잘 제거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오른쪽이 현미경으로 제거하는 거고 왼쪽이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건데 보시면은 내시경은 안에 우리가 넣어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깨끗하고 좀 더 확실하게 상한 디스크를 대부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뼈가 잘 붙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척추 내시경이 조금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보면은 이 인조뼈하고 하얀 것이 이래 뼈를 넣는 거거든요. 뼈가 이제 뼈와 뼈 사이에 붙어야 되니까 이런 뼈들이 붙으면서 유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뼈가 얼마나 붙었는지를 수술 후에 6개월, 1년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는데 이 뼈와 뼈 사이에 뼈가 잘 붙어서 이런 유압이 우리 골유압이라 그럽니다. 우리 뭐 팔이 부러지면 팔을 여기가 잘 붙어야 되잖아요. 수술하고 나면 그와 마찬가지로 허리도 이런 유압이 잘 돼야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유압률이 얼마나 높은지가 중요하고 여러 논문에서 내시경 비교해서도 괜찮다는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내시경 수술하는 이유가 결국엔 최소 침습, 근육을 얼마나 보존하고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절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멍만 뚫어서 감압술하고 인조뼈를 넣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절개하는 수술보다는 절개하는 수술보다는 구동이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회복이 나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현미경 튜브로 하는 수술인데요. 이 이제 근육들을 이것 좋은 수술법입니다. 좋은 수술법인데 이제 내시경에 조금 이제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근육 이런 것들을 크게 절개하지 않고 근육의 밑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근육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술 한 케이스도 보시면 3번, 4번 어긋나 있고 마찬가지로 협착증이 심했던 케이스인데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유압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경도 잘 펴져 있고 근육도 대부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상처도 적고 뭐 수혈을 안 해도 되고 근육 손상이 적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명한 시야에 근육을 보존하면서 그리고 어떤 대부분의 퇴행성 유압술들을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목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가능한 거예요. 요즘 또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경추 수술 같은 경우는 최소 침습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미경, 그 다음에 튜브, 요즘은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개가 크면 클수록 목 통증이라든지 근육 손상, 관절 손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최소 침습, 어떻게 하면 적게 째고 어떻게 하면 근육을 보존하고 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킬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일반적인 경추 수술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목 앞쪽을 열어서 하는 유압술, 뒤쪽에서는 후방에서 감압하고 고정하는 나sam을 고정하는 수술, 그다음에 후궁 성형술이라고 신경 통로를 열어주는 이런 후궁 성형술 하는데 공통점들이 이런 이제 인조적인 나사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미 검증되어 있고 좋은 수술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내시경으로 감압만 해서 증상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다면은 이빨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는 충치떼어서 좀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들이 또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개하는 것보다는 내시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근육 손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내시경으로 감압을 하게 되면 근육 손상이랑 인대 크기 없이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외부 물질, 나사못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신경을 풀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보시면은 73세 여자 환자분인데 4개월 전부터 우측 팔의 통증으로 잠을 자기가 힘듭니다. 어깨부터 팔까지 손까지 저리고 심하면은 이제 힘까지 빠지는데 글씨 쓰거나 설거지하기 힘들고 뭐 한 번씩 물건도 떨어뜨리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시거든요. 사진을 찍어 이분은 오른쪽에 신경 나가는 구멍이 대부분 다 막혀 있었습니다. 앞전에 얘기했던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 아까는 허리였고요. 지금은 이제 목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요런 구멍들이 요런 데는 괜찮은데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 6번, 7번 네 마디에 걸쳐서 다 신경이 막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오른쪽, 왼쪽 신경 나가는 구멍인데 3번, 4번 왼쪽은 공간이 있지만 오른쪽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 6번, 7번이 다 심하게 막혀 있습니다. 이런 네 마디가 심한 경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현미경 수술로 한다 그러면은 조금 네 마디를 다 해결한다면 큰 수술이 될 수 있거든요. 앞쪽에서 유압, 뒤쪽에서 뭐 나사못을 받거나 이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그냥 이제 구멍만 몇 개 뚫어서 내시경으로 해결했고 이렇게 심하게 막혀 있는 것들이 신경 통로를 네 마디 다 튀어놓은 모습을 볼 수 있고 수술 직후의 통증은 바로 좋아지셨고 3일 만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일상생활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여기 다 이런 구멍들이 막혀 있는 것들이 지금은 수술 후에 네 마디 다 이렇게 펴져 있는 것을 추간공 감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간공 협착증, 추간공 디스크는 경추 환자들 중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우리 환자군입니다. 제일 많고 한쪽 팔이 많이 아프시거나
통증으로 힘드시거나 이런 분은 본인이 경추에 추간공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전에 통증으로 목을 제대로 이제 못 펴거든요. 목을 펴면 볼수록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 각도도 많이 호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추신경이 우리 아까 전에 추간공은 가지신경이 나가는 걸 본 거고요. 중간에 통로신경은 뇌에서부터 이렇게 목 통로로 내려오는데 중추신경입니다. 여기는 눌리게 되면은 통증도 통증인데 힘 빠짐, 운동마비를 수반하게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 65세 남자분이고 6개월 전부터 팔뿐만이 아니고 심하면 다리 힘까지 빠집니다. 걷기가 힘들어서 이제 지팡이하고 걸으시고 팔 통증까지 수반이 되시고 심한 경우 소변 실수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떨어뜨리시거나 단추하기 힘드시거나 글씨 쓰기 힘드시거나 이렇게 보통 내원하시는데 사진을 찍어 보니 4번, 5번에 이게 이제 신경 통로거든요. 4번, 5번에 여기가 이제 잘록하게 신경이 좁아져 있고 단면을 찍으니 신경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경추 이렇게 협착증에 의한 척수병증뿐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추간공 협착증도 오른쪽과 왼쪽으로 다 동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 통증까지 심하게 있었던 분이고 마찬가지로 내시경으로 중간의 통로뿐 아니고 신경 나가는 구멍, 추간공 감압술까지 동시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수술해서 이제 여기 잘록해 있던 중간의 협착증이 이렇게 이제 많이 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협착증과 추간공 협착증들이 많이 감압이 돼서 수술 후에 이제 지팡이 없이 혼자 걸으시고 통증도 많이 좋아지시고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인 환자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정리하면은 경추 감압술 역시 우리가 아주 선명한 시야에서 이렇게 그 수술 감압술을 할 수가 있고 근육이나 인대 그다음에 정상적인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유압술이나 전방 유압술이라든지 고정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대부분 모든 환자들을 이런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없지만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 환자분들은 이런 유압술을 피하면서 증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남은 시간은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이제 아포지 마요님께서 자고 일어나면 허리 통증이 심한데 디스크일 경우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나요?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답은 앞서 그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허리 통증의 대부분은 근육통과 관절통, 후관절통입니다. 디스크에 의한 통증도 있지만 디스크에 의한 경우는 다리 방사통을 수반을 하게 되고요. 수술은 다리 방사통이 동반된 경우 이게 보존촉 치료로 조절 안 되거나 마비나 감각 이상, 대소변 장애들이 심한 경우에 그때 고려하시면 되고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는 일단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일단 보존 치료부터 받으시고 정말 통증이 조절 안 되면 그때는 MRI 같은 검사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맞춰서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리 통증만 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푸른바다님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간단하게 제가 앞선 강의에도 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척추 수술을 내시경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척추 내시경 수술이 구멍 하나를 통해서 그 안에 내시경하고 수술 기구가 들어가서 이렇게 수술 감압
그 수술 작업을 했거든요. 또 뭐 좋은 수술법인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두 개의 구멍을 이용해서 한쪽에는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시경이 들어가고 한쪽에는 수술 기구가 들어가서 조금 더 자유로운 움직임 하에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도가 높고 적응증이 조금 더 넓은 편이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수술을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때문에 회복도 비교적 빠르고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행복님께서 모친께서 허리 디스크로 오래 고생하고 계시네요. 물리치료, 약물치료 받으셨고 심하시고 다니던 병원에서도 수술 고려해 봐야 된다고 하시고 연세가 있으셔서 큰 수술은 부담스러워 하시네요. 내시경 수술이라 했던데 허리 디스크 수술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이제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을 했던 게 101살 분인데 지병도 다 동반되어 있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고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 수술을 예를 들어서 디스크에 안정한다면 디스크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미경 수술, 그다음에 내시경 수술. 내시경 수술도 요즘은 단방향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거고 고령인 분들은 내시경 수술하게 되면 아무래도 회복이라든지 위험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친께서 뭐 이런 보존적 치료에도 계속 불편하시다면은 이런 그 수술을 하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피데이님께서 허리 통증과 방사통도 심하시고 풍선 확장술 시술까지 받으셨네요. 근데 이제 효과 없어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현미경 수술도 같이 권하시고 치료비가 얼마 되면 입원은 며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술은 이게 지금 협착증이 심하시면 감압술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이 수술은 내시경 수술로도 할 수 있고 현미경으로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분께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든 현미경 수술이든 받으면 증상은 좋아지실 겁니다. 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고 몇 마디를 수술하는지 어떤 수술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술 받으시는 병원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빠르시고요. 입원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수술하게 되면은 보통 뭐 빠르면 2, 3일이면 퇴원을 하시고 일상생활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인 박명님께서 시술을 하셨네요. 3주 전에 시술하셨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셔서 내시경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다리에 현재의 힘이 없으시다면 의미 있게 발가락이라든지 발등에 힘이 많이 떨어지신다면은 최대한 빨리 신경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환자분한테 비유하는 게 잔디 위에 눌린 돌을 비유하거든요. 이게 우리 의사가 하는 거는 돌을 치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잔디가 밑에 다 시들어 버려 있으면은 돌 치워도 증상이 남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다리 마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마비가 심하시다면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꼭 빨리 우리 척추에 응급이 없는데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마비가 있거나 소변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을 받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뭉게 구름 하나님께서 남편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으시네요. 최근에는 허리 통증도 있으시고 병원에서 내시경 수술 권하셨고요. 통증이 심해서 지금 주사 맞고 조금 좋아지셨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비라든지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은 보존 치료를 충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허리 통증만 써주셨는데 하지 방사통이 중요하거든요. 허리 통증이 심해서 수술한 경우는 사실 드물고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는 수술하면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다리 방사통이나 엉덩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시고 아마 다니는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다면은 사진에 협착증이 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주사 치료나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시다면은 좀 경과를 보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으시다면은 수술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척추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죽고 사는 병은 아닙니다. 다른 심장이나 어떤 내과적 질환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만 통증이 심한 경우는 일상생활에 아주 불편함이 있고 통증이 심해서 거동을 못하게 되면 다른 건강들이 점점 악화가 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통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야 되고 혼자 집에서 너무 고생하시다기보다는 이렇게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